제주대의 최다희라고 하고요. 어, 오늘 하려는 수업은 5.18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그것을 형상화한 문학 작품들, 그리고 그걸 둘러싼 문학사의 지형들이 어떻게 관계 맺으면서 담론을 형성했는지, 그리고 그게 현재까지 우리가 논의할 가치가 있는 증언, 윤리, 그러니까 사회 정의와 같은 보편 가치들에 대한 고찰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할 거예요. 목차를 먼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세 파트로 수업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보시면은 5.18 대항담론의 흐름, 그리고 5.18 문학의 난제, 외상성과 재현 불가능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5.18 문학의 현재와 포스트 5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을 넣었는데 요거는 유동적으로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부를 보시면은 일단 첫 번째 시간에는 들어가며 사건으로서의 5.18에서 5.18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건의 의미 혹은 위상을 가지게 되었는가, 혹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걸 얘기해 볼 거고요. 그럼 그 세부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죽음과 죄의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가 어떻게 5.18을 구성하게 되었는가, 요거를 보고, 그 다음에 고발과 폭로, 민족문학적 리얼리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죽음과 죄의식이라는 그 키워드가 문학으로 혹은 담론으로 넘어올 때 어떻게 고발과 폭로라는 양상을 가지게 되었고 그게 문학의 어떤 특성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트라우마와 재현 불가능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대항담론의 흐름에서 어떤 5.18 문학의 어떤 특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난제를 갖게 되었는가? 5.18이라는 게 죽음과 죄의식이라는 말하기 어려운 트라우마적인 어떤 특성을 갖고 있게 되면서 그게 어떻게 재현이 불가능해지는, 증언이 어려워지는 영역에 진입하게 되었는가? 이런 걸 얘기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외상성의 문학과 윤리의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불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역설 속에서 어떻게 윤리적인 선택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었는가, 어떤 양상들이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18 문학의 현재와 포스트 5월에서 이제 그 5.18이라는 게 1980년의 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한 4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이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사건 자체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많이 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현재의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형식과 관점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5.18 문학이 계속 창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즘 나오는 5.18 문학들은 어떻게 세대 교체와 망각 이후에 새로운 형식이나 관점을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쪽을 볼 거고요. 나가면 문학의 윤리에 대한 이 얘기로 그냥 가볍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간단하게 안내사항인데요. 그 시작하기 전에 그 특강 제목이 5.18가 문학이지만 수업의 텍스트는 그 담론과 서사의 흐름을 개괄한다는 목적상 소설 자료를 위주로 좀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텍스트가 좀 편향되어 있는 거는 약간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수업 화면에 지금도 사진 자료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오늘 PPT에 나오는 그 사진들은 책 표지나 영화 포스터 같은 걸 제외하면은 전부 다 제가 올해 5월과 9월에 광주광역시에 가서 찍어온 사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작권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을 할 때 그 지역을 말할 때 간단하게 그냥 광주라고 계속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전부 다 5.18이 있었던 그 옛 광주, 그러니까 현재의 광주광역시를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들어가 볼게요. 자, 5.18 담론의 형성과 대항 담론적 흐름입니다. 그 뒤에 보이는 사진은 전일빌딩 이사호라는 곳에서 찍은 건데요. 그게 광주 5.18의 중심지였던 그 전남도청 같은 것들 다 들어보셨죠? 그 중심지 거리였던 금남로에 있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근데 전일빌딩이 왜 중요한지는 이따가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전일빌딩이 10층 건물인데 상층부가 그 5.18 관련 전시실로 다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 사진에 있는 거는 9층에서 8층으로 내려오는 계단벽에 조성되어 있는 인용문인데 거기에 쭉 여러 사람들의 인용문이 있거든요. 여기 그 윗부분에 보이고 있는 거는 그 5.18 당시에 사건 목격자로서 국회 청문회에서 증언을 하셨던 조비오 신부님의 것입니다. 여기에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딴 얘기인데
그 5월 무렵에 5월 관련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인터넷에서 유명한 사진 같은 것들이 돌아다니는데 아마 그런 사진을 보신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전남 매일신문의 기자 일동의 사직서라는 사진이 유명해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이런 문구가 되게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 화면에서 보시는 거는 그 조비오 신부님, 신부가 한 말이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는 기자들이 한 말이죠. 그러니까 5.18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직업과 사상을 막론하고 내가 무언가를 보았다. 그리고 그걸 말해야만 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뭔가를 보았는데 그걸 말해야만 할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꼭 뭔가 범죄 사건이 있어서 그 범죄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해서 그 책임자를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 이런 문제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중요한 거는 5.18이라는 게 사건이라는 것 자체에 있다. 이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이란 무엇일까 하면은 일단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주목을 받을 만한 뜻밖의 혹은 법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법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 어떤 일, 이거를 보통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만 말하면은 우리가 보통 사건이 일어났어라고 말했을 때 어감에는 좀 와닿지 않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뭐 개인적 사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술적 사건, 심지어 내면적 사건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지 않았거나 꼭 사회적 의미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그 어감의 사건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가라고 했을 때 알랭 바디우라는 철학자가 윤리학이란 저서에서 꽤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요.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어진 것들로는 규정되지 않는 것.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주어진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하면 돼. 이 상황이라는 건 이렇게 해석하면 돼. 라는 기존의 상식으로는 알 수 없고 규정할 수 없는 것. 그걸 일단 사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잉여의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잉여라는 얘기는 쓸데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기존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기존의 카테고리에 넣을 수가 없는 그 바깥에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도래한다는 게 그 상황이 어쨌거나 나타난 것이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처리하던 그 행동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 말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와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이거 여기까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일상적인 행동 방식으로 이전의 상식으로 처리할 수 있고 설명을 할 수가 있는 일이니까 그건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그 들어온 손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은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벽을 타고 기어 올라가서 천장에 붙었다. 이러면 이제 사건이 된다는 거죠.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체는 무언가가 일어났기를, 그러니까 이미 주어진 것, 자기가 있는 장소, 자기가 알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일상적인 기입으로는 환원될 수 없는 무언가가 일어났기를 요구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주체는 그것을 사건이라고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기존의 상식이나 일상적인 기억으로 처리할 수 없는 이 잉여적인 부감을 이퀄 사건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거는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 방식을 결정하도록 강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사건은 주체에게 충실하게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우리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이제까지 해오던 뭔가의 상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뭔가가 발생은 했는데, 그렇지만 그 사건도 이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게 설명되어야 한다라고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편의점에서 천장에 붙어버린 손님을 봤는데 그럼 그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저걸 무시하지 않고 반응을 해야 그 사건이 처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건은 상황 속에서 새로운 존재 방식과 행동 방식을 발명해야 한다고 요청을 해요. 계속 말했듯이 사건은 상황의 어떤 정규적인 법칙의 바깥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건의 어떤 고유한 질서, 예를 들면 사랑이면 사랑, 정치면 정치 이런 어떤 기준 안에서
내 행동 양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고 하면은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사건의 일부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감정적인 사건들이나 관계적인 일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사랑에 빠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까지 그냥 뭐 부모님을 대하거나 친구를 대하는 일상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 사람을 대하는 이 낯선 감정을 대하는 나의 새로운 행동 양식이나 나의 새로운 논리를 내가 발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게 알랭 바디우의 윤리학에서 사건을 정의하는 내용인데요. 자, 그러면은 사건이란 무엇인가 하면 간단히 말해 상황, 의견 및 제도화된 지식과는 다른 것을 도래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김영중 선생님의 어떤 그 글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그 문학 비평가신데 철학이나 윤리 이론과 5.18을 접목하는데 굉장히 선구적인 분이라서 제가 오늘 종종 인용을 할 겁니다. 자, 어쨌거나 사건이란 건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과 완전히 다른 걸 가져오고 거기에 응답하도록 요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적 의미에서 그게 사건이라면은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단절이 일어나는 게 역사적 사건이고 정치적 의미에서 사건이려면은 어떤 권력의 구조나 체제가 변하는 게 정치적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문학적 의미로 사건이다라고 하려면 기존의 것과 변별된 새로운 경향을 만드는 문체나 이론이 출현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학의 변화를 추동하는 뭔가가 등장해야 문학적 사건인 겁니다. 여기서 이 얘기를 왜 강조하냐면은 정치적 의미에서 혹은 역사적 의미에서 사건이었다고 해서 그게 동시에 반드시 문학적 사건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그 현대 문학 이런 거 처음에 배울 때 현대 문학의 시초가 어디냐 이런 거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에서 근대 문학의 시발점을 어디로 잡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가보경장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얘기가 많이 있지만요. 근데 여기에서 왜 가보경장을 잡느냐라고 하면은 가보경장이 역사적 의미나 정치적 의미에서 근대가 시작된 어떤 시발점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 이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문학적 의미에서 문학에서 새로운 문체라던가 새로운 스타일, 어떤 새로운 경향이 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보경장 이전까지 문화를 주도하던 사람들은 어떤 한자 문화를 쓰던 엘리트들이었어요. 다 한자로 쓴 글을 썼기 때문에 어떤 글의 내용이라는 것도 다 뭔가 고색 창연하고 뭔가 중국의 문화를 숭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강했다면은 이제 고전 문학에서 근대 문학으로 넘어오면서 문화가 강해지고 더 이상 뭐 사시 남정기 이런 것보다도 뭔가 홍길동전 같은 것들이 널리 읽히는 듯한 그런 변화들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문학의 관점에서 실제로 문학적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걸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문학적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5.18이라는 게 사건이라면 그게 무엇을 의미한가 하면은 5.18을 접한 사람들이 더 이상 5.18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고 어떻게든 자기가 보고 들은 5.18이라는 걸 처리하고 설명을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게 이전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했기에 새로운 뭔가를 발명해야 됐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5.18이 이렇게 사건으로 정의가 된다면은 어떤 의미로 사건인가, 그리고 사건으로서의 5.18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었나, 이걸 우리는 문학의 관점에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5.18 대양담론의 흐름, 죽음과 제의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뒤에 있는 사진은 그 옛날에 광주에 있었던 그 전남도청의 옛 상무관의 앞에 있는 지금 표지판입니다. 지금 그쪽 건물은 다 공사 중이라서 막혀 있고 표지판만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그 상무관이라는 건 원래 경찰이 사용하는 체육관 같은 거였는데 그 5.18 때는 그 계엄군이 광주 시내에 들어와서 도청을 점거하면서 잠깐 사용을 했다가 계엄군이 물러나고 나서 광주 시민들이 그 상황을 수습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은 이렇게 표지판 아래쪽에 그 설명이 있는데 희생자들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데 쓰였어요. 그 당시 사진 같은 걸 뉴스 기사 같은 데서 좀 보신 적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많은 관들이 줄지어서 놓여 있고 그 유가족들이 시신을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는 그런 사진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 당시에 신원 미상의 시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신원이 밝혀져서 유가족한테 인계가 될 때까지 잠깐만요. 지금 연결이 되고 있나요? 음, 네, 선생님, 잘 보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시신이 유가족한테 인계가 될 때까지 보관할 장소가 필요해서 이 상무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의 아래쪽 문단을 봅시다. 그 5.18 민주화 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민들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민주화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요즘 여러분들이 보신 교과서에서는 5.18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는데, 혹시 나중에 살짝 알려주시면 전 배울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5.18하고 민주화 문제가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웠어요. 4.19라던가 6월 항쟁에 대해서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의 그 역사라고 우리가 배우듯이 5.18도 그 중에 한 사례로 독재 정치에 반대한 시위라고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5.18은 그 사건의 진행 과정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렇게 민주화 운동이랑 화두하고 바로 연결되지는 않고 약간의 어떤 징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말하자면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슬픔과 분노가 어떻게 민주화 운동이라는 담론하고 연결이 되었던 걸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5.18 문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설가 하나를 경유해서 보게 됩니다. 자, 임철호 소설가인데요. 54년생이시고 81년에 등단을 하신 이래 꾸준히 창작 활동을 계속 하셨어요. 맨 오른쪽에 있는 그 돌담의 속삭이는이 2019년에 나왔습니다. 왜 이분이 중요한지 얘기를 해볼 텐데, 그 전에 그 배우신 걸 잠깐 되짚으면 5.18 사건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아시는 것처럼 1979년에 12.6 사태가 일어납니다. 박정희가 1961년에 정권을 잡은 이래 18년 동안 정권을 유지하다가 권력 다툼으로 측근에게 살해됩니다. 그리고 권력 중심부가 공백이 된 혼란 상황에서 당시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이 이끄는 군부 세력이 권력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12.12 사태가 터집니다.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든 게 그 서울의 봄이었죠. 그 황정민하고 정우성 주연으로 나왔던. 그래서 이 전두환 세력을 박정희 군부와 구분해서 신군부 이렇게 부르는데 신군부는 독재에 반발하는 세력을 전보다 더 강하게 통제를 했고 그리고 대학생이라든가 학생운동의 세력이 전보다 더 거세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5월 17일에 전두환이 당시 대통령이던 최규하를 협박해서 강제적으로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예비 검속이라고 해서 가만히 집에 있던 정치인들, 지식인들, 대학생들이 대규모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전남 광주, 그때는 광역시가 아니라 전라도에 속해 있었어요. 그쪽은 옛날부터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이 치열했던 지역이라서 신군부가 17일 밤부터 병력을 투입해요. 그래서 계엄령 상태에서 시내에 투입된 군인이라서 이 군인들을 특별히 계엄군이라고 부릅니다. 공수부대라는 말도 많이 쓸 건데 그거는 훈련받은 특수부대를 투입했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게 해서 5월 18일에 시가지에 주둔한 계엄군 부대가 그날 교문을 막고 학교로 들어오려던 학생들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폭력의 수위가 사람들이 이전에 도저히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종류였어요. 당연한 얘기지만은 국가 안에서 원래 범죄 상황에 대응하는 건 경찰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경찰이 범죄자를 다루는 거하고 본인이 적군을 다루는 거는 아예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때 그 광주에 그 투입되어서 그 작전을 수행했던 군인들도 상당수가 나중에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군인이 적과 명예롭게 싸운다. 이거는 자기의 임무지만은 군인이 만약에 잘못된 작전에 투입되어서 내 나라의 국민을 잘못이 없는 민간인을 내가 학살한 것이다. 이런 경험을 갖게 되었다면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겠죠. 이런 걸 묘사하고 있는 소설이 이 어둠 꽃과 얼굴 이런 소설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은 갑자기 군인들이 사람을 죽일 듯이 패니까 그 시내로 도망을 쳤어요. 그런데 계엄군이 학생들을 쫓아와서 거리에 나와 있던 일반 시민들까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사람들은 시위 진압이 아무리 심해도 그냥 대학생들이 시위를 하다 잡혀간다더라 이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시위랑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무슨 해코지를 당할 거란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떤 난리가 일어나고 시민들까지 피해자가 되니까 그 광주 공무원이나 정치인, 성직자 등등 시민 대표를 할 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급하게 대책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정부에 수습을 요구했어요. 지금 너무 과도한 진압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아무 잘못도 없는 민간인들이 너무 큰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광주에서 군대를 해산시키고 영장도 없이 잡혀간 사람들을 훈방하고 피해를 입은 사상자들에게 사과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정부가 이걸 거부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광주 사람들은 오히려 꼭지가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군대가 나갈 때까지 정부가 사과할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 하고 대학생만이 아니라 거의 광주 시민 전체가 시위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충돌이 계속 과격해지다가 그 집단 발포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계속 그 사과를 요구하면서 그 전남도청 앞에 모여서 정부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5월 21일 그날이 그의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그날 오후 1시에 도청에서 애국가가 나오더니 그걸 신호로 모여있던 군중들에게 집단적으로 그 사격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서 아마 광주 5.18 하면은 이 사건의 이미지가 제일 많이 그 기억이 될 거예요. 그 뒤로 계엄군이 화기를 그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저격이나 헬기 사격 같은 것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젠 정말로 시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서에 보관되어 있었던 뭐 고물 총기 같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갖고 와서 그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광주의 민간인들도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무장을 하고 방어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을 시민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 사태를 평화적으로 수습해 보려고 하거나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시도들도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학생들은 당시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상황을 알리려고 했어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사람들이 갑자기 얻어맞고 붙잡혀가고 있는지, 그렇게 여러 가지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그때 임철호 작가는 그 전남대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거리에 나가서 시위를 했고, 친한 친구였던 박효선은 당시에 그 극단 광대라는 마당극 단체에 속해 있었는데, 그 극단 광대가 당시에 여기저기로 상황을 알리는 데에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합니다. 일종의 그 언론 홍보 역할을 했던 거죠. 당시에 검열이라던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문제 때문에 언론이 5.18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상황이 너무 악화되어서 임철호는 후반부에 집에 돌아갑니다. 임철호만 돌아간 건 아니고 최후의 그 진압 작전이 확정되자 도청의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들은 한 200명 정도였어요. 참고로 19일에 그 금남로 시위 대열에 모였던 인파가 한 3천 명 정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최후 진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 실패를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자, 5월 27일 그 도청 최후의 밤이라고 돼 있는데, 27일 밤에 추가로 공수부대가 광주 시내에 투입되어서 도청을 습격하고서 집단 사살하고 생존자들을 모두 체포하고, 그래서 그걸로 5.18이 광주에서 종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 5.18의 어떤 그 양력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한편으로 광주에 있었던 임철호는 어떻게 됐는가? 여기서 역사적인 이야기 이면에 어떤 개인의 일생, 말하자면 평범한 사람이 겪게 된 그 상황의 무게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임철호는 그 상황이 너무 악화되니까 진짜로 코앞에서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너무 두려워져서 결국 후반부에는 거리에 나가지 못합니다. 그 친구 박효선이랑 만나서 같이 시위를 하기로 약속도 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으러 갔는데 자기는 그 옆에서 도망쳤다는 그 기억이 임철호에게는 아주 트라우마적인 죄책감으로 남게 됩니다. 그때 일에 대한 그 고백이 이 자전적인 소설 낙서 길에 대하여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임철호가 그때의 충격과 죄의식을 어떻게 보면 속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광주 소설, 5.18 소설을 쓰게 되고, 그래서 현재까지 5.18 소설의 어떤 대표자로서 어떤 위상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첫 번째 봄날 1984년에 나온 게 나오고요. 두 번째 봄날 이건 장편 소설인데 이건 5권까지 나와 있습니다. 1998년에 그 완결됐다고 나와 있죠. 여기에 그 첫 번째 봄날에서 마지막 봄날까지의 간격이 10년이 넘는데 그 사이에도 계속해서 그 5.18 관련 소설을 출간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임철호만 이뤘던 게 아니고 당시 사건에 대해서 그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크게 충격을 받았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안에서 어떤 우리나라 한복판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동안 내가 편안하게 집에 앉아서 그냥 저녁을 먹고 있었다니 이런 식으로 뭔가 심하게 죄책감을 느끼게 된 거죠. 특히 시인이나 소설가들, 그러니까 문학가들이 그걸 작품으로 써서 알려야만 한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문제에 봉착했고 그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이 죽음과 죄책감의 의미가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거를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양단론의 흐름 두 번째 고발과 폭로입니다. 저 뒤에 있는 사진은 그 5.18 기념 문화관에서 올해 5월에 전시하고 있었던 전시물이에요. 뒤에 글자를 읽어보시면 대충 우리가 입 다물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5.18 특별법을 제정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숨겨진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뭐 이런 말들이 적혀 있는데
아까 얘기한 5.18의 사건 전개 과정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맥락을 쭉 보시면은 이건 사실 정부가 대화를 거부하고 보여주기식으로 그 과잉 진압을 밀어붙여서 그 참사가 일어난 거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지만 그런데 사건이 끝나기도 전부터 그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그 신군부 쪽에서는 이게 북한이 배후에서 조종한 폭동이다, 반란이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조작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조작인가에 대해서는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란 책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그 책은 제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는 그 미국 쪽의 자료를 가지고 논박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 북한의 어떤 동향에 대해서 남한보다도 미국이 관심이 더 컸으면 컸지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당시에 미국 쪽의 자료를 확인했는데 아, 북한의 개입은 없는 것으로 그 추정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그쪽이 맞는 거겠죠. 자, 그래서 80년대에 5.18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국가가 만들어내고 유포하는 그 날조와 왜곡에 맞서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대항 담론이라고 불러요. 정권이 승인한 정식 담론, 그러니까 현실을 지배하는 지배적인 공식 담론에 대해서 대항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항 담론 측의 목소리는 5.18은 정당한 진압이 아니라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었다. 그걸 은폐하고 있는 정권은 가해자이고 그 가해자, 독재 정권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이므로 그럼 5.18의 그 민간인들은 어떤 의미를 갖겠어요? 독재에 대항하는 거니까 민주화 운동의 세력이다. 약간 이렇게 의미화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런 고발과 폭로의 형태로 대항 담론이 어떤 의미화가 됩니다. 근데 자, 이 사진이 좀 전에 들어가는 장 슬라이드에서 제가 찍은 사진이 전일빌딩 245에 있는 거라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입니다. 그 대양 담론이 정부의 왜곡에 맞서는 고발과 폭로, 그러니까 진실 싸움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증거, 사실, 그러니까 팩트라는 게 최우선 문제가 됩니다. 전일빌딩 245 상층부는 저렇게 당시의 탄원 흔적을 보존하고 있거든요. 신군부 측에서는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걸 부정했는데 저 탄원의 흔적이 그 물적 증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신군부에서는 뭔가 탱크들이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 북한 그 폭도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방어로서 좀 방어를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헬기 사격을 했을 정도면 그 자기 방어라고 변명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래서 고정을 했지만은 전일 빌딩이 당시에 광주 시가지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물의 그 최상층에 내리 꽂힌 탄원이 남아 있다는 건 허공에서 총을 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허공에서 총을 쏠 수는 없으니까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막 보존을 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일빌딩 이사호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과학적 증거, 역사적 증거 등등이 쭉 정리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 양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의 강박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5.18의 대항담론이 그 증거에 집착하느냐 했을 때 진상규명이라는 거는 증거와 논리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방침이라는 건 공식 담론이라는 거예요. 요즘과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우리는 공식적인 정보와 비공식적인 정보를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그 공식적인 정보 쪽에 훨씬 더 높은 신뢰도를 부여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예를 들면 발포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고자 한다면은 표준국어 대사전을 검색해 봐야지 네이버 우리말쌤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은 뭐 관련 논문을 보거나 백과사전을 봐야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충분히 공신력이 있는 전문가들이 쓴 공식 문서를 봐야지 나무위키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보통 공식적인 문서가 진실을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의 공식 발표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 거기에 맞서려면 담론을 객관적 사실 차원에서 뒤집어야 했던 거죠. 마치 법적 공방에서 증거가 오가면서 진실이 계속 뒤집히듯이. 자, 그래서 1985년에 처음으로 나온 5.18 르포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입니다. 이거는 최대한 사실적으로 인과관계를 따져서 왜,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 일은 어떻게 가능했고, 뭘 목적으로 했고,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이걸 세세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지금 여러 주로 되어 있는데,
어, 사실 황석영은 저자가 아니고 대표 집필자입니다. 당시에 자료를 모아서 저 책을 집필하는데 굉장히 여러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자가 아주 여럿이죠. 근데 왜 황석영이 집필자로 들어갔느냐? 이게 책으로 출간이 되려면 어쨌거나 집필자랑 출판사 이름이 딱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당시가 아직 전두환 집권기였기 때문에 이 책이 딱 나오는 순간에 딱 그 책 표지를 보니까 집필자랑 출판사가 박혀 있으면 전두환 신군부 쪽에서 그래, 너네 두 놈 딱 감옥에 들어와라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서 황석영이라면은 그때 이미 소설가로서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황석영이면 그나마 살아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책임을 졌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거는 당대에 그렇게 명성이 높았던 소설가가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던 그 5.18 작품이 소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5.18의 초기 담론은 사건의 정당성, 윤리성 이런 걸 토론하는 것보다도 사실관계를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그래서 픽션보다 논픽션이 그 목적에 부합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담론을 분석하는 책으로 최정훈의 5월의 사회과학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5.18이라는 사회 현상을 설명하고 그게 뭔지 정의하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담론들을 수집을 해서 그것들을 하나씩 맞세워서 논리적으로 어떤 담론이 더 설득력이 있는가 이걸 증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사회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했던 거죠. 지금도 어떤 5.18 관련한 담론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면 이 책이 도움이 되게 많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 그러니까 5.18에 대해서 나오던 80년대 초기에 팩트 증명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시기에 나온 대표적인 작품이 김준태 시인의 이 시입니다. 분야를 통틀어서 5.18을 묘사한 가장 최초의 문학 작품이다라고 하는데 5.18 와중에 신문에 내려고 급하게 쓴 시였어요. 말 그대로 사건에 대한 고발과 폭로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묘사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특히 오른쪽에 있는 그 이야기는 실제로 시인이 아는 사람한테 일어난 일이었어요. 주택가에 나와 있던 임신한 여성한테 계엄군 저격수가 총을 쏴서 그 여성이 즉사하고 아이도 죽은 사건인데 이게 그 당시에 너무 충격적이라서 굉장히 파장이 컸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이 시는 당사자가 직접 겪은 것, 내 주변 사람한테 일어난 일, 내가 눈으로 본 일, 이런 걸 증언한다는 르포적인 의미가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이 시가 일종의 5.18 문학의 대표성을 가지게 되면서 이후에 나온 5.18 시나 소설들도 거의 이러한 논조나 형식을 똑같이 가져오게 됩니다. 고발과 폭로가 목적이니까 묘사는 픽션이 아니라 사실 논픽션에 기반을 해야 되고 무고한 죽음을 고발하는 어조가 있어야 되니까 너무 나약한 어조를 쓰면 안 되고 비분 관계하는 어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가해자를 추궁하고 고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딱딱 맞게 어떤 역사적인 단계에 따라서 어떤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논리적인 구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5.18 문학이라는 것의 조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소설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납니다. 윤정무의 밤길이란 소설이 있는데 임철호의 봄날이 알려지기까지의 최초의 광주 소설로 평가가 돼요. 아까 임철호의 봄날이 1984년에 나온 거였는데 왜 이게 최초의 광주 소설 이렇게 평가가 됐냐면은 임철호의 초기 소설은 아까 말한 5.18 문학의 어떤 팩트 폭로로서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밤길은 어땠냐면 이런 문제의식, 광주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담아내고 이게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바깥에 알려야만 한다. 이런 어떤 문제의식들을 혹은 올바른 역사인식, 사실관계의 인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담아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피담의 깃발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대항 담론 측의 관점,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맞서는 투쟁, 운동, 이런 관점을 가장 극명하게 담아냈다라고 해서 극찬이 됩니다. 말하자면은 정확한 사실 원리에 입각을 해가지고 광주 전체의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총체적으로 정리한 소설이다라고 평가를 받은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소설이 현재에 와서는 사실 옛날만큼 잘 읽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고발과 폭로라는 언론이나 정치의 역할에 집중하느라 문학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 소설이 미학적으로 완성도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독자가 읽었을 때 재미있고 문장이 눈에 잘 들어오는지, 어떤 감동을 쾅 때리는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이 어떤 문학적인 어떤 장르의 의미에서 잘 고려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사건의 의미를 얘기할 때 정치적 의미 혹은 역사적 의미의 사건이랑 문학적 사건이 구분된다. 이 얘기를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정리를 하고 반성을 하는 그 글입니다. 5월 문학, 5.18 문학을 가리키는 거죠. 5.18 문학에 관한 그간의 연구는 주로 재현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정확하게 포착해서 말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항쟁 당시의 사건들이 얼마나 총체적으로 재현이 되었는가, 그 항쟁 주체들은 예를 들면 직업은 몇 퍼센트였고 남은 사람들은 몇 퍼센트였고 이런 것들은 어떠했는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쓰는 데에 굉장히 그 집착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 자체가 80년 5월이 한국의 작가나 문학 연구자들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부담이자 외상적 사건이었는지를 반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검열 상황에서 말하자면 쓰는 것도 문제지만 자료를 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을 겁니다. 말하자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뭔가 말을 하고 알려야만 하는데 내가 알릴 만한 자료도 없고 알릴 만한 수단도 없다. 이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대항담론은 그나마 이거를 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떤 원칙, 사실관계, 어떤 이론 틀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항담론이라는 그 어떤 도식에 매달려서 그거에 집착적으로 이거에 맞춰서 써야 올바른 5.18 문학이다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문단 봅시다. 그러나 사실의 총체적 재현은 어쩌면 사학자들 몫이거나 정치학자들의 몫이지 문학의 몫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재현의 관점은 5월 문학에 관한 한 정치가 여전히 문학을 봉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치적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다고 해서 그게 문학적 사건이 될 수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얘기가 5.18이라는 게 문학적으로 사건이 됐다면은 일단 어떤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재현의 관점이라는 걸 공고하게 했다는 데서 5.18이 어떤 문학적 의미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음, 언론이 하지 못한 역할을 그 문학이 대신해야 했기 때문에 문학은 사실을 전달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을 최대한 총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 사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 일인지 역사적인 인과로서 혹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논리로서 설명이 되어야 됐던 겁니다. 이런 어떤 흔적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 순수 문학, 어떤 리얼리즘적으로 쓰여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리얼리즘의 의미에 들어있는 겁니다. 어떤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리얼리즘의 어떤 의미가 이때 5.18 때에 확립이 된 것이다. 확립까지는 좀 그렇더라도 이때 많이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대항담론 부분을 정리를 하고요.